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과연 그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메시지에 불과한 걸까요? 만약 이 익숙한 옛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껏 피상적으로 접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어쩌면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품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정겨운 이야기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오늘 저희는 오래된 고전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아 떠나는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옛 동화 속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을 넘어 역사와 사회의 구조적인 배경,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철학적 통찰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대한 지식서사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이 특별한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까지 얻게 되실 겁니다. 익숙함 너머의 진실이 주는 놀라움을 함께 경험해 보시죠. 어린 시절, 빛바랜 그림책 속에서 처음 만났던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음씨 착한 흥부 가족의 모습과 부유했지만 욕심 많고 심술궂었던 형 놀부의 대비는 많은 이들에게 선과 악의 분명한 경계를 알려주는 듯했죠. 추운 겨울날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이 움츠러들던 흥분의 낡은 초가집과 달리 놀부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부와 빈곤의 극명한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풍경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스레 흥부에게 연민을 느끼고 놀부에게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곤 했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리 부러진 새끼 제비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준 흥부에게 제비가 이듬해 봄 박씨앗 3개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가 심은 박에서는 금은보화와 온갖 귀한 비단,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쏟아져 나와 흥부 가족을 순식간에 부자로 만들어 주었죠.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들은 놀부는 욕심에 눈이 멀어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는 형식적으로 치료해주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놀부의 박에서는 도깨비와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기본적인 줄거리일 겁니다.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악한 놀부는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전형적인 결말이죠. 이처럼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오랫동안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가장 대표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이야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늘 이 단순 명료한 메시지를 강조하셨을 테고요. 하지만 정말 이 이야기가 단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누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피상적인 서사에만 머무르는 것일까요? 과연 흥부의 가난과 놀부의 탐욕이 단순히 개인의 성품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흥부의 극심한 가난은 그저 그의 착한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배경에 당시 조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걸까요? 놀부의 끝없는 탐욕은 단순히 개인적인 악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장자로서의 책임감이나 사회적 압박감, 혹은 과거의 박탈감에서 비롯된 불안과 인정욕구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형제 갈등의 이면에는 당시 조선시대의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간 본성의 복합적인 심리가 깔려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개인의 선악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인간 본성의 복합적인 측면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드러난 권선징악이라는 단순한 메시지 뒤편에 감춰진 수많은 맥락과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일 겁니다. 단순히 제비가 가져다준 박 속의 보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왜 흥부에게는 풍요를, 놀부에게는 재앙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를 넘어 우리가 살았던 그리고 살아갈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과연 어떤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았습니다.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형제의 갈등 뒤편에 어떤 구조적인 배경이 숨어 있었는지 그 깊은 맥락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성품 문제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고 특히 장자 상속 제도는 이 두 형제의 운명을 크게 갈랐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요소 중 하나였을 겁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과 대를 잇는 권리는 대부분 맏아들인 장자에게 집중되었으며 둘째 이하의 아들들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세상을 온전히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놀부는 바로 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진 존재였을 테고 흥부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채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당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약자였던 셈입니다. 마치 한 집안의 두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너무나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된 것과 같달까요? 놀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고 흥부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당시 조선 사회는 토지 겸병이라는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소수의 부유한 지주들이 농민들의 땅을 사들이거나 빼앗아 드넓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며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심화되는 시기였죠. 놀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더욱 공격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흥부처럼 가진 것 없는 이들은 아무리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도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위태롭게 나아가는 흥부와 튼튼한 큰 배를 타고 여유롭게 항해하는 놀부의 차이와도 같달까요?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부재했던 시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했던 것이죠. 결국 흥부의 극심한 가난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시스템과 모순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탐욕스럽다고만 평가하는 놀부의 내면은 또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를 돈만 밝히는 전형적인 악인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깊은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장자로서 집안을 일으키고 그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끊임없이 재산을 불려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시절의 박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박적인 진정 욕구로 표출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재산을 더 모으고 쌓아 올려야만 자신이 안전하고 비로소 가치 있다고 느꼈을지 모른다는 상상도 해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공허함을 물질로 메우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거칠고 냉정한 행동 뒤에는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고뇌와 불안, 그리고 숨겨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반대로 흥부의 착함은 또 어땠을까요? 그를 마냥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씨만을 가진 인물로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물론 흥부는 분명 착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가진 것 없는 약자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 또한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즉 공동체와의 끈끈한 유대는 험난한 세상에서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을 테니까요. 혹은 거대한 사회 구조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무력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순응하는 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친 강물에 몸을 맡긴 채 그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작은 잎사귀처럼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흥부와 놀부, 이 두 형제의 모습은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인간 본성을 생생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더불어 시대적 배경을 함께 깊이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훨씬 더 깊은 울림과 통찰을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 두 인물이 단지 착한 자와 나쁜 자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복잡다단한 인간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놀부를 탐욕스러운 악인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과연 그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악덕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조선시대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장남이라는 위치가 그에게 부여했던 무게감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놀부는 집안의 장자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불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에게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어 다시는 가난에 허덕이지 않겠다는 강박적인 다짐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오직 부를 축적하는 길만이 유일하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굳건해 보이는 그의 표정 뒤에 어쩌면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강렬한 인정 욕구가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치 끝없이 목마른 사람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놀부의 탐욕 역시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넘어선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반영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시선과 기대,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과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복합성이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아왔던 놀부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심리적 동기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흥부의 착함은 어떨까요? 그저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을까요? 물론 흥부의 선한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 사회적 약자로서 흥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그의 착함 뒤에는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전략적인 선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갈등을 피하고 주변에 순응하며 착한 인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작은 조약돌이 스스로를 깎아내며 둥글게 변해가는 것처럼 흥부의 겸손과 인내심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사회 구조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그저 순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초라하지만 화목한 그의 가정은 이런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꿋꿋이 삶을 이어가려는 그의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두 형제는 분명 서로 다른 기질을 가졌겠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역할이 그들의 성격과 행동을 극명하게 갈라놓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탐욕과 착함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안, 책임감, 생존 본능, 그리고 인정 욕구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흥부와 놀부라는 인물들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이처럼 인간 본성의 다층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뇌를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단순한 권선징악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심오한 차원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에 찾아온 제비와 박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한 행운이나 신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또한 조선시대 농경사회의 가치관과 지속 가능한 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깊은 상징일 수 있습니다. 흥부가 제비의 다친 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앗을 정성껏 심고 가꾸는 모습은 단순한 동화적 설정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노동의 가치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곧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부지런한 노력 없이는 어떠한 결실도 얻을 수 없다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흥부의 부가 나눔과 노동,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거저 얻어지는 행운만이 부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성실한 노력과 공동체와의 상생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부의 기반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앗을 얻는 과정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당시 농경사회의 깊은 지혜와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비는 해충을 잡아먹고 이듬해 다시 찾아오는 길조였죠. 흥부가 상처 입은 제비를 극진히 돌보는 행위는 바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이는 씨앗을 심고 가꾸어 수확을 얻는 농부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저 운 좋게 얻은 씨앗이 아니라 생명을 보살피는 정성스러운 마음과 부지런한 노동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가 물어다준 박씨앗 말입니다. 이 박은 당시 백성들의 삶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던 식물이었죠. 박을 타서 바가지로 쓰거나 음식을 저장하는 용기로 활용하는 등 실생활의 필수적인 도구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흥부가 이 박씨앗을 정성껏 심고 가꾸는 모습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유행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수확을 기다리는 농경민의 근면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씨앗 하나를 심는다는 것은 곧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겁니다. 흥부의 박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 또한 흥미롭습니다. 이는 개인의 탐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눔과 공동체의 가치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놀부가 자기 박을 혼자 탐욕스럽게 타는 것과 달리 흥부는 이웃들과 함께 박을 타는 풍경이 그려지죠. 이 과정에서 얻은 재물은 단순히 흥부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함께 베푸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혼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그 의미가 깊어진다는 깨달음을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흥부의 이야기는 지속 가능한 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노동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가 바로 진정한 풍요로움과 행복의 기반이 된다는 메시지인 거죠. 거저 얻어지는 행운은 순간의 기쁨일 뿐 결코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흥부의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얻어지는 신뢰와 존경, 그리고 내면의 평화라는 더 큰 가치를 포함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표면적인 권선징악의 틀을 넘어 조선 후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 인간 본성의 복합적인 내면, 그리고 진정한 부와 행복의 의미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고전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사회 구조의 영향,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보편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에 이렇게 깊고 복잡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사회 구조, 그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죠.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나눔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의 본질은 어디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고전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이처럼 새로운 지혜와 깊은 통찰을 발견하는 경험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비범한 의미를 찾아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전이 가진 힘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익숙한 이야기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